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구 변화, 그리고 그 하우스 가격 변화, 그리고 리빙 코스트, 그리고 나라별 웨이지 임금에 관해서 이제 나라별로 시대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면은 좀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가능하면은 이제 같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찾고 좀 보기 쉬운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거는 current world population이에요. 지금 현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76억이죠. 현재 76억의 인구가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이걸 살펴보시면, past, present, and future 보시면, 이제 900년도, 2000년도, 190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지금 현재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77억. 그리고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뭐 이대로 갈지 어떨지는 뭐 두고 봐야지 알 것 같고, 아무튼 여기에서 여기까지 월드 인구로 보면 계속해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정책을 필지 어떨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고령화가 심화가 되고 하면은 이민 정책을 필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과 한 10년 전, 20년 전과 완전히 이렇게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쉽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1999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가 6빌리언이었습니다. 이제 87년도, 74년도 이렇게 점차 이제 1빌리언씩 이제 늘어난 거죠. 7빌리언이 된 때는 2011년도이고, 2019년도 현재는 7.7빌리언이고, 8빌리언은 2023년에 된다고 합니다. 뭐 전체 인구예요, 전체 인구.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인구가 가장 많은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1, 2위랑 3위랑 차이가 엄청나네요. 3위인 USA는 3억인데 이제 인디아 13억, 차이나 14억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많네요. 인구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자료부터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inflation matter라는 웹사이트예요. inflationmatters.com.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걱정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뭐 단체인지 개인인지는 좀 잘 모르겠고, 풍선이 이게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화폐가 계속 이제 발행을 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 FTSA는 스탁이고요. 그리고 M4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제 현재 있는 화폐랑 그리고 뱅커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죠, 현금.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net public debt는 이렇고요. 이제 공공부채 이고, 그리고 하우스 프라이스는 이와 같고요. 그리고 RPI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머니 서플라이가 인플레이션이 이 1980년도부터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돈을 찍는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구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우스 코리아 파퓰레이션이 지금 현재 이와 같습니다. 계속 해서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한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완만하게 지금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이게 꺾이는 때가 퍼센테이지로 여기 어디 나오는데, 2019년도까지 현재와 같고, 20년도, 25년도, 35년도 현재로서 추측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요쯤에서 이제 꺾이죠. 2035년까지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얼리 파퓰레이션 그로스 레이트가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다가 들어가지고 1%를 1%보다 낮아졌어요. 낮아져가지고 지금 엄청 이제 낮아졌죠.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얼바는 도시거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81.7%예요. 전체 인구들 중에 도시 거주자가 81.7%이고 미디언 에이지가 41.32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갑니다. 그리고 덴시티는 밀도거든요. 528 per 킬로미터 평당이 아니지. 킬로미터의 제곱입니다. 1km 제곱, 1km 곱하기 1km죠. 그렇게 해가지고 1km당 528명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더라고요.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 재팬 보여드릴게요. 재팬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인구가 저희보다는 훨씬 많았고 1억 명이 넘죠. 그리고 한 80년도 후반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 계속 이제 완만한 거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완만하게 인구의 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원들 중에 이제 고령화로 점차적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되는 거죠. 전체 인구 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0% 이하로 이미 떨어졌어요. 0.26%죠.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에이지에 따라서 이게 조금 고령화가 되는 게 조금 더 골치 아픈 문제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히스토리 별로 보면은 이제 한번 꺾인 거예요. 꺾여가지고 약간 이제 전체 인구수가 조금 이제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고, population density가 348 per 킬로미터의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한 겁니다. 얼반에 사는 사람들은 94.1%이거든요. 이제 도시화의 비율은 한국보다 더 일본이 더 심한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전체 인구 대비해서. 그런데 인구 밀집도는 한국이 훨씬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디언 에이지가 46.7이어리에요. 전체 인구들 중에 중간이 46.7이라는 거죠. 세라는 거죠. 46.7세. 자, 캐나다 볼게요. 캐나다는 계속 좀 어느 정도의 좀 완만하다고 해야 되나? 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인구가 많게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우스 코리아랑 재팬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1000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억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700만 이죠. 3700만 1000만, 10만, 100만
예, 3,700만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얼리 파퓰레이션 그로스 레이트가 조금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계속 1%대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88%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 유입으로 이민 정책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2.5%의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다. 사우스 코리아 약간 비슷하죠.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덴시티가 4/km의 제곱이에요. 4. 그리고 일본은 348, 한국은 528. 그러니까 한국에서 엄청나게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엄 에이지는 40.7이얼스고요. 한국이랑 약간 좀 비슷하죠. 한 살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뭐 계속 이제 성장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7만이다. 3,700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에이지별로 본 거거든요. 에이지 스트럭처이죠. 인구의 에이지 스트럭처. 파퓰레이션 있죠. 이것도 같은 소스 인덱스 문디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나온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2016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여기 보시면 뭐 더 넓게는 35세부터 60세까지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노인분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근데 이 세대들이 이제 점차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제 그 밑에 세대들은 조금 이제 수가 좀 적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죠. 이민 정책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조금 이제 이상적인 거예요. 조금 이제 안 좋은 거를 보시면 뭐가 있으려나.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안 좋죠. 70세 이상이 이렇게 가장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써야 되는 사회복지 기금이 그만큼 이제 늘어난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캐나다 볼게요. 이 50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외에 좀 이제 다양한 층에서 약간은 좀 이제 두툼합니다. 약간은 조금 이제 두툼한 편이고, 이거.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한국도 좀 괜찮은 편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확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은 조금 이제 원만한 그림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라는 거는 이민 정책이 좀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좀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거를 원하고 있고, 뭐 장려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정책을 그렇게 피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팬 볼게요. 재팬이랑 비교하면은 조금 이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요. 65세에서 69세 이 인구가 엄청 이제 많은 거죠. 이 인구가 엄청 많고, 그리고 40세에서 44세의 인구도 많고, 이제 이 두 세대를 제외를 하고서는 좀 이제 원만한 편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조금 올라가 있죠. 뭐 캐나다, 코리아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 두툼한 층이 나이대가 조금 이제 올라가 있다라고 보면은 되고, 이제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로 치면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이 세대들이 올라가는 세대니까 한 10년, 뭐 길게 봐야 20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대로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는 이민 정책을 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인구 뭐 에이지별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그 하우스 프라이스인데 이거 말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제가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우스의 평균 수명을 제가 찾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게 연구가 된 데이터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죠.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우스가 많습니다. 일본도 아파트가 꽤 많을 거예요. 뭐 정확히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 하우스라고 해도 그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을 때 그 한국에서 그 하우스의 수명이 3, 4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100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물론 그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고치거나 그 저기 뭐냐 부수고 이제 다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도심지에서 그 다운타운 쪽에서 만약에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운타운은 조금 이제 한정돼 있어요. 뭐 토론토랑 밴쿠버를 제외하고 다른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타운이 조금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주택으로 봐야 되는데 주택 한 채를 뭐 유지보수를 하고 뭐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하는 거는 훨씬 수월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하는 것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 지역 전체가 그 파이프부터 해가지고 도로가 건설이 되고 그 집들이 같은 시기에 지어집니다. 그게 80년대, 90년대이고 이제부터 계속 그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뭐냐 약간 좀 유령 도시화가 되거나 폐허가 되거나 이런 곳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속출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게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게 훨씬 싸고 편하거든요. 그 한국에서. 그 이제 뉴타운을 그 건설을 하는 게 훨씬 싸고 편한 거죠. 그 이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회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선호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갈아엎고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이제 물론 집 하나 뭐 때려 부수고 뭐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반 시설 뭐 파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노후화가 된 것들이라서 쉽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그 하우스의 그 평균 수명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치면 아까 보면은 이제 인구 밀도도 그렇고 이제 좁은 구역에 엄청나게 이렇게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많이 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노후화가 되면 이거를 유지보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점차 빠져나가면 그러면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들, 관리비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점차 이제 낙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제 일본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제 영상 중에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리뷰를 남겼거든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다. 왜냐 80년대 90년도에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때 지어진 것들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2부에서 이어서 할게요.